솔직히 말하면 인간 지표라고 하죠. 관심이 제일 쏠렸을 때가 정점에 가까웠던 그런 시기이긴 하다.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을 보게 되면은 기사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 지금 20, 30대 월급으로 서울에 내 집 마련하려고 하면은 한 8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돈을 굴리고 싶은 마음에 레버리지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죠. 해도 되는 시기가 있고 하면은 위험한 시기가 있는데 대부분 분들께서 관심을 갖는 시기는 매우 위험한 시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메시지가 하면 안 된다 쪽으로 자주 나가는 거예요. 조금 더 했을 때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니까.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커요? 변동성이 크죠.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오를 때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오르기만 해요? 아니죠. S&P 500이 오랜 기간 동안에 올랐다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반토막이 났던 시절도 있고 최근만 하더라도 몇 년 동안에 2022년 작년 20% 가까이 주가가 빠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라는 것은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아무리 장기 우상향하는 주식도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변동성이 크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레버리지 투자는 시장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그때 관심을 갖고선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 인데 최근 몇 년 동안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반등을 하면서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가 5배나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사면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5배가 오르는 동안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관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던 그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5배, 6배가 되었던 것이죠. 그 시점에 관심을 갖고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이지 오른 것을 보고선 더 오를 거야 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덜 합리적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투자에 관심이 많다. 뭐 S&P 500, 나스닥 100 3배의 레버리지 ETF를 산다. 그 주장에는 결국에는 오르잖아 라는 것이 깔려있다면 떨어진 다음에 사는 것이 오를 변동성을 더 많이 가져가는 방법이니까 떨어진 다음에 사자 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만약에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내가 더 큰 수익을 내고 싶다 라고 관심을 갖는다면은 그 안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 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더 확실할 때 매수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당연하게 앞으로도 많이 오를 거야 라고 가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을 해봐야 한다 라고 연초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 지표라고 하죠. 관심이 제일 쏠렸을 때가 정점에 가까웠던 그런 시기이긴 하다. 요즘 전원주 투자법이 유행하잖아요. 20년, 30년 부동산처럼 그렇게 보유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매도에 대한 기준들이 따로 있는지. 부동산으로는 상대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 두 개의 가장 큰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을 보게 되면은 부동산을 갈아탄다고 하죠. A라는 집에 살고 있다가 더 비싼 B라는 집으로 갈아탄다 라고 했을 때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에는 뭐 여러 가지 내가 이 집을 더 마음에 들어하는 입지적인 요소도 있고 아파트 자체에 대해서 더 좋은 부분도 있고 평수가 큰다든지 등등의 내가 반드시 B라는 아파트로 갈아타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 기준이 없어. 내가 어떠한 주식을 팔아야 할 때는 그 기준들이 없어졌을 때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아이폰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때는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이폰이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성능에 있어서 압도적이었거든요. 이 아이폰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출시되자마자 아이폰을 사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매장 앞에 줄을 서고 있네. 아이폰은 대세다. 앞으로 당분간 이 아이폰을 이길 만한 스마트폰은 없을 것 같다 라는 아이디어를 갖고선 투자를 했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팟 등등이 나오면서 생태계를 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이폰을 많이 썼죠. 근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스마트폰에 있어서도 갤럭시도 아이폰만큼 훨씬 좋아졌고 중국산 스마트폰도 충분히 아이폰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술 개발이 잘 되고 예전만큼 아이폰이 압도적이지가 않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파는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샀던 이유가 명확하니까 팔아야 하는 이유도 명확한 거죠. 내가 애초에 살 때부터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다. 집을 살 때도 왜 사는지가 사실 명확하잖아요. 사람들이 냉장고를 고를 때만큼 주식 투자에 있어서 고민을 한다면은 이렇게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다. 냉장고 살 때 우리 어머님들 직접 매장 가서 문도 열어보고 몇 리터 들어가는지 보시고 막 이렇게 꼼꼼히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 영상 하나 딱 보고. 전원주님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원주님께서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15년 이상 투자를 하셨다. 그래서 40배가 넘는 성과를 거두셨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기본 전제는 내가 투자하는 돈 자체가 15년 이상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가, 이게 선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 20년 동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어떻게, 그 회사가 삼성전자가 지금은 너무 좋은 회사인데 20년 후에도 삼성전자가 너무 좋은 회사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투자를 할 때에도 내가 기업에 투자한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비자로서의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어떠한 제품을 쓰는데 이 제품은 20년은 거뜬히 버틸 거야 라는 관점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변함이 없는 사실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지금 당일 배송 서비스를 많이 도입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아마존이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죠. 이러한 기준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해서 막 AI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이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 여기에 집중을 해서 20년 후에도 반드시 필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로 질문 들어올 수 있는 게, 정말 그 하나의 회사가 20년 후에 주가가 많이 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사놓는 거예요. 100만 원씩만이라도 한 5종목 사놓는 거예요. 이 5개의 종목이 다 수십 배가 되진 않겠죠. 근데 이 중에서 하나 정도는 수십 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성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얘가 전체 내 투자 수익을 많이 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한 씨앗을 심어두는 것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더 할 수 있는 투자에 가까워진다. 기본적으로는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면허를 땄어요. 처음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차를 몰고선 고속도로로 간다. 강남 한복판에서 운전을 한다. 굉장히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운전면허를 따면은 쉬운 길, 차 없는 길, 뭐 이런 데서 운전을 연습을 하고 차츰차츰 고속도로도 조금씩 나가보고 운전도 해보고 하는 경험을 쌓잖아요. 투자도 처음부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시작을 하면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빨리 떠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괴로우니까. 아무리 기회가 누군가에게 있다고 한들 나에게 고통만 주면은 당연히 도망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차츰차츰 늘려나갈 때까지 스스로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개별주 투자로 너무 변동성이 큰 것을 고통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개별주에 한두 종목에 몰빵을 해서 너무 많이 힘들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렸던 솔루션은 그러한 투자를 하느니 좀 더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ETF에 투자를 하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S&P 500에 투자를 하자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처음부터 S&P 500에 투자를 했다면 오히려 잘 몰랐을 수 있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10% 20% 빠지는 것이 걱정이 되고, 막상 생각을 할 때는 그때가 매수 찬스이지 하지만 내가 직접 맞닥뜨리지 않으면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걱정이 된다, 모르겠다 한다면은 그 모르는 만큼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뭐 주식, 채권, 금 뭐 이런 투자를 이제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 또한 초보자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왜냐? 주식 하나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데 채권 금 막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마냥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개의 자산을 깔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주식, 그리고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현금, 이 두 가지를 갖고선 이 비중을 내가 확신을 느낄 때까지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투자를 계속 해 나아갔더니,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빠지는 것을 봤더니 반등을 다시 하는구나. 한 번 봤어요.
근데 그때는 주가가 빠질 때 추가 매수를 못 할 수도 있죠. 처음에 고속도로를 막 나가면은 겁이 나는 것처럼 겁이 나죠. 100km로 달릴 수 있는 길에서도 한 80으로 달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에 빠졌을 때는 한번 경험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좀 늘어나서 이번에는 내가 100만큼 현금을 갖고 있다면은 한 30만큼은 넣을 수 있어. 이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에 또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는 이번에는 ETF가 아니라 개별 주식을 한번 사보자.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늘려나가야지 결국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지, 내가 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에서 아무리 헤매봤자 저절로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 방금 현금 얘기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S&P 500을 기준으로 해서 우상향이라고 한다면은 현금은 없는 것이 수익의 관점에서는 더 합리적이에요.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름의 기회를 날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의 비중이 낮은 것이 더 합리적이긴 하죠. 다만 구분을 해야 돼요. 숫자로 드러나서 수익이 높은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달라요. 내가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어야지 그 성과를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구분을 못 해요.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구분을 못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실제로 한번 해봤을 때 나는 두려움을 생각보다 많이 느끼더라 하는 만큼 현금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는 한 20% 정도. 요즘에 하도 원화가치 떨어진다고 하고 현금 가지고 있으면 바보라고 하고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뭐 ETF나 사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 말에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현금을 갖고 있는 이유와 목표가 명확하다면은 그것은 투자를 하지 않는 돈이 아니라 투자를 할 예비 자금이 되는 것이죠. 전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맞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게 더 맞겠죠. 그런데 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늠을 할 때 우리 가게 내에서의 현금 흐름이 그만큼 뒷받침이 되는지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젊어요. 그리고 직장이 안정되어 있어요.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나의 지출도 들쭉날쭉하지가 않고 일정하게 쓸 수 있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한다면은 내가 매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예측 가능한 범위이죠. 이렇게 되면은 또 현금의 비중이 낮아도 괜찮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프리랜서라서 수입이 들쭉날쭉해요. 예측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현금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비축을 해두는 것이 맞을 수도 있죠. 투자를 감성으로 접근을 하니까 성과가 잘 안 나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많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잘 보려면은 오답 노트를 만들잖아요. 한 번 틀린 문제를 또 안 틀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성적을 올리는 거잖아요. 투자도 똑같아요. 저라고 한들 한 번 틀렸던 문제를 또 안 틀려봤겠어요? 특히 투자에서는 수십 번도 더 틀렸어요. 이게 이번에는 아니야. 경험 안 해봤겠어요?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반복을 해보니까 3번, 4번, 5번 연거푸 틀리면서 이건 진짜 아니구나를 먼저 알았으니까 그것부터 제대로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광금러님한테 사심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가 있었는데, 저를 20대의 광금러라고 생각을 하시고 20대에 첫 투자를 하는 저에게 조언 같은 거. 처음에 투자를 할 때 저는 아주 불안했거든요. 진짜로 시작하기 직전에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니까 왠지 책 열심히 읽고 투자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왠지 될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샀던 몇몇 종목들이 또 주가가 크게 올랐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감이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투자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헷갈리는 지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과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맞는가? 이 시장은 나에게 맞지 않는 시장인가? 주식 그만할까? 이런 생각을 실제로 많이 했었어요. 더 큰 문제는 꽤 오랜 기간 동안에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1%도 안 났어요. 한 6, 7년 정도 샀다 팔았다 해갖고 주가가 오를 때는 막 3, 4배까지 올랐던 적도 있고 떨어질 때는 막 반토막 반에 반토막 이런 것들 경험하면서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지금 갖고 있는 잔고가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까보니까 실제로 1%도 안 되더라고요, 수익률이.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내 모습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연 이렇게 해서 내가 한 7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수익을 못 낸 걸 보면은 할 수는 있는 걸까? 라는 불안함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항상 제일 바닥이고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투자 방식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때부터 ETF 투자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씩 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서 나아가 보자 라고 계획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수익이 쌓였고, 그랬더니 예전에 읽었던 책들이 맥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하다가 그리고 지금에도 주식 투자로 성과를 낼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다 까먹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본부터 해보자. 지금까지 뭐 ETF 투자 등한시했다면은 ETF 투자 한번 해보고, 그리고 당장의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고선 미래에 더 이 회사가 좋아질 거야 라는 희망만 보고선 투자를 했다면은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매출액이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PER 값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그런 주식은 어려울 수 있겠구나, 잠시 참고 조금 다른 종목을 찾아보자 라는 것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 한다면은 충분히 하나하나씩 투자를 해나갈수록 이게 결국 맞는 길이구나를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